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1999년 12월 자대 배치를 받고 막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월 군번이었지만 후반기 교육 때문에 자대를 늦게 갔습니다. 물론 다른 운전병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무실과 수송부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석 달 먼저 온 선임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좀 까칠한 성격이었지만 저에게 무척이나 잘 대해줬었습니다. 선임을 A로 표기하겠습니다. A는 청주에서 나름대로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 당시 빨간색 TV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자신의 에마 사진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A에게도 불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 제가 일병이 되기도 전에 그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못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아직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5월 달 때쯤 유격 가기 직전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일주일간 유격훈련을 떠났는데 유격훈련 마지막 날 오전 교육 중에 활차를 타기 위해 산을 뛰던 저는 전날 내린 비 때문에 미끄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으로 기나긴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의무과에 입실 중이었습니다. 저는 갈비뼈 아픈 것을 핑계로 일과 시간에 의무과 가서 진통제 한 대 맞고 A 선임하고 노는 것이 하루 중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저는 상병을 달게 되었고 얼마 후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임이 조만간 의가사 제대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짧은 휴가 기간에 정말로 가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한 내용은 A 선임과 근무를 같이 했던 다른 선임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내무실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A 선임이 새벽에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임들이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대우도 못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선임은 부사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서는 도중 초소 뒤쪽 철조망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형체를 한 이쁘연 것이 보였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답니다. 사수였던 비선임은 정말 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쪽을 유심히 주시했고 초소로 다가오자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수자는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수는 부사수인 A에게 초소를 맡기고 추격했답니다. 기사님은 잡으면 포상 휴가를 간다고 좋아했답니다. 상대는 비무장 상태의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았는데 거리가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줄지 않았답니다. 총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쫓았는데 철조망 앞에 다다르자 그 거수자는 그냥 철조망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 선임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뭔가를 느끼면서 초소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소에 도달했을 때 부사수 A는 그대로 있었답니다. 초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근무를 끝내고 막사로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찍 사관이 A 선임에게 집에서 온 전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A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어젯밤에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사업이 기호로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께서 끝내 병으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중대원들은 뭐라 위로의 말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같이 섰던 비선임은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정체불명의 거수자. 그는 아마 자신의 아들을 보러 온 A선임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후임의 아버지를 쫓아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해서 A선임이 제대할 때까지 휴가비로 쓰라고 돈도 주고 아침에 옷도 달아주고 했었답니다. 제가 휴가를 복귀하니 이미 A선임은 휴가를 나간 상태였고 복귀 후 얼마 안 있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80년대 실화괴담. 1987년 즈음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시고 6개월에 접어들 때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간 단칸방에는 창문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통 크기의 창문인데 부엌과 연결되어 있던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연탄을 쓰는 집이었고
부엌 쪽에 연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집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이사 온 거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한 당일 밤부터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부엌과 연결된 창문에서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가 흘러들어와 저희 아버지를 누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위에 눌리지 않기 위해 자는 방향도 바꿔보고 자리도 옮기셨지만 가위에 계속 눌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더운 여름 8월 중순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뒤로도 아버지께선 계속 가위에 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쁜 날이셨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위에 더 심하게 눌리셔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이나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던 도중 새벽에 잠을 설쳐 피곤하셨던지 잠깐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도 가위를 눌리셨는데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웠더랍니다. 이윽고 직감적으로 마음속에서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미루시고는 무작정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어머니께선 대답이 없으셨는데 평소 같았으면 어디 잠시장이라도 보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뒤로 가서 바깥과 통하는 창문을 깨고는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셨고 들어가 보니 연탄가스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하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저와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단 어머니라도 살리려는 생각에 어머니를 둘러엎고 밖으로 나가셨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가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 한 대를 급히 세우시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 하나 있고 S병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차를 잡아 타시고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대학병원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 S병원으로 가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S병원으로 갔고 다른 응급처치와 병원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어머니는 3일 만에 저는 7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선 더 이상 가위에도 눌리지 않으셨고 이상한 꿈을 꾸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라며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구나. 내 엄마만 없고 차를 탔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옆에 내가 있더구나. 도대체 누가 널 데리고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차에 탔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옆에는 누구도 탄 사람이 없었는데 S병원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구나. 운전하신 분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대학병원으로 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었겠지. 세 번째 이야기, 강아지들의 무덤. 지금의 경주인 서라벌에 살고 있던 어떤 노파 한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나갔다. 염라대왕은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훑어보고 나서 묻기 시작했다. 내가 살던 곳은 어디냐? 신라 서울 서라벌이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엇이지? 별로 한 일이라고는 없사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뒤 아들 딸 오누이를 기르느라고 다른 일을 해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큼 늙도록까지 남들 다 아는 팔도강산 유람 같은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집만 지키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개같이 집만 지켜왔다니 원통한 생각은 들지 않느냐? 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였는데 원통할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남같이 즐거운 일 한번 못해 보고도 원통한 생각이 없다니 너는 평생 집이나 지켜주고 사는 게밖에 더 될 것이 없겠구나. 말을 끝마친 염라대왕은 안하하고 부하 졸개들을 불렀다. 너희들 이 늙은 것을 끌어내다가 개로 만들어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도록 해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성이 성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개가 새끼 1마리를 낳았다. 개의 주인 성씨는 노파의 아들이었으니 죽은 노파는 아들의 집에 개로 태어난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러나 정작 아들 성씨는 그런 내막을 알 까닭이 없었다.
다만 그 강아지가 날 적부터 영리하고 점잖았기 때문에 보통 개보다 소중하게 귀여워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강아지는 자라는 것도 보통 강아지와는 달라 얼마 안 가서 개가 되었고 큰 개가 되어서는 밑주름하게 인물이 잘생겼을 뿐 아니라 하는 일 모두가 짐승 같지 않게 신통해서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그 개를 영물이라 불렀을 정도였다. 주인 식구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반가워했지만 낯선 사람이나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마구 지저대고 덤벼들어서 도적들은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다. 걔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 밉살 맞은 놈의 염라대왕 때문에 내가 걔로 이 세상에 환생한 것은 원통한 일이지만 그래도 자식 새끼 집에서 같이 있게 된 일은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닐 수 없구나. 자식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은 더없이 편하단 말이야. 큰 손녀딸은 쟤 넘어 윗마을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고 그 아래의 아들 둘은 모두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고 아들인 성생원은 머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궁색한 것 없이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태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법. 어머니인 걔는 어떻게 하면 자식 내외를 도와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걔에게는 기가 막힐 불행한 날이 찾아왔다. 불같은 떼약볕이 퍼붓고 있는 한여름의 더운 날이었다. 이제 마기를 마치고 들판에서 돌아와 우물물에 세수를 하고 난성 생원은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일은 중복날이 아니요. 남들은 모두 개를 잡아 복다림을 한다고 난리법석이던데 우리들도 집에서 기르는 저 개를 잡아먹으면 어떻겠어. 며느리 역시 그 개를 거분하리만큼 아껴오던 터라 뜻밖의 소리에 놀라서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우리 집 개를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몸이 나른해 게장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어야 기운이 날 것 같구려.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작은 강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 기르면 되지 않겠어. 며느리는 남편을 더 말릴 수 없고 해서 알아서 하라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개 잡을 준비를 해놓고 개를 찾으니까 벌써 언제 도망을 친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골목에 나가서 불러보아도 소식이 없고 자주 산보를 나갔던 시장에서도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전혀 찾을 길이 없었다. 세상에 참 모를 일도 많구나. 그렇게도 주인의 말을 잘 듣던 개가 거짓말같이 행방이 묘연해지다니. 그날 아침 제 너머 윗마을에 시집을 가 있던 딸이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딸을 쳐다보며 반겼다. 어머, 여긴 어떻게 왔니? 첫눈에 보아도 그 개는 친정집 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는 딸이 서 있는 앞에 쪼그리고 앉으면서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네. 무슨 까닭이 있는 개로구나. 딸은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마루 밑에다 멍석을 깔아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었다. 그렇던 며칠 후 성생원이 집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려니까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호되게 그를 꾸짖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이 부르막심한 놈아. 내 놈은 어찌하여 내 몸과도 같은 어미를 잡아먹으려 했느냐.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저도 도통 영문을 모르게. 닥치거라, 내 이놈. 이놈아, 내 집에서 기르던 그 개는 내 어미가 이 세상에 환생한 거란 말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성생원은 깜짝 놀라 잠이 깨어 일어나서도 정신이 아찔하고 하늘까지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개가 우리 어머니셨다니. 성생원은 그 시간부터 온 식구를 총동원하여 개를 찾아 나섰다. 삼천리 팔도 강산 방방곡곡이라도 돌아다니면서라도 그 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그러나 북산 및 마을 전체를 훑어보아도 남산 및 마을 전체를 훑어보아도 개는 나타나 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음 날은 제 너머로 가서 우선 딸네 집부터 들러 어머니, 어머니, 혹시 여기는 안 계십니까? 하고 외쳤더니 딸과 사위가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니, 아버지, 어이된 일이십니까? 할머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성생원은 마루 밑에 누워있다가 고개를 치켜든 개를 발견하고서 미친 듯이 달려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댔다. 아이고, 어머님, 여기 계셨습니까?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물어뜯어 주십시오. 어머니, 앞으로는 좋은 음식도 장만해드리고 팔도강산 유람도 모시고 다니면서 전생에 못다한 효도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딸도 그 사정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땅에 엎드려 울었다. 할머님, 할머님, 그런 줄을 알았더라면 더 맛난 음식도 올리고 집도 더 푹신한 집으로 올려드렸을 것을. 이 철없는 손녀년이 그런 걸 몰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그날로 개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 성생원은 새로 좋은 계집을 마련해 모시고 고기를 사다가 푸짐하게 대접하였다. 어머니, 배가 덜 차십니까? 고기를 더 삶아드릴까요? 개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먹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어머니, 집은 괜찮으십니까? 개는 또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이 집만 해도 더할 수 없이 편안하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부터 성생원은 집안일을 모두 부인에게 다 맡긴 채 개를 업고 팔도강산 유람길에 올랐다. 그래서 좋다는 절간은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명승지는 다 찾아가 구경을 시켜드렸다. 가다가 목이 마를 듯하면 물을 먹여드리고 배가 고플 듯하면 밥을 사서 자기보다 먼저 드렸다. 개를 업고 다닌다 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비웃고 짓거려댔지만 성생원은 그런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했다. 어느덧 팔도 유람을 다 마치고 고향길이 멀지 않은 곳에 고갯길을 넘어서자 등에 엎여있던 개가 끙끙끙 소리를 했다. 성생원은 그것이 잠시 쉬어가자는 소리인 줄 알고서 개를 땅에 내려놓았다. 종일 엎여 오시느라 어머니도 고단하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서라벌에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끌러 땀을 닦고 바람을 맞으며 잔디 위에 들어누웠더니 너무 피곤했던 탓이었을까. 성생원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뒤에 눈을 떠보니 개가 온데간데 없었다. 아니 어머니께서 어디로 가신 거지? 일어서서 어머니를 부르며 찾아보았더니 개는 제 발로 구덩이를 파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자는 듯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왜 이러고 계십니까? 어머니. 성생원은 개를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었지만 한 번 가버린 목숨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것. 성생원은 그 자리에 큰 무덤을 쓰고 뒷날에는 비석까지 세웠으나 지금은 몇천 년이 흐른 뒤라 비석은 남아있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의 어느 섬. 섬이 많기로 유명한 전라남도 무안고을. 그 무안고을 해제면 칠산 앞바다엔 각시섬이여라고 불리어지는 섬 하나가 바다에 떠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각시섬이 꼭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 칠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제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단 두 사람. 남편이 오랫동안 앓아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정성을 다해 보았지만 남편의 병은 차도를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있는 때에 부인은 유명한 의원 한 사람을 만나 집으로 안내했다. 의원님, 제발 좋은 약을 써주시어 가련한 그 일을 구해주십시오. 제발. 부인이 이렇게 부탁하자 의원은 한참 동안 남편을 진맥도 해보고 손과 얼굴도 만져보더니 결국 힘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가망이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부인이 의원에게 한 발 다가앉았다. 의원님의 힘으로선 어찌에 볼 도리가 없으시다니요? 그렇다면 달리 무슨 힘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걸 제게도 알려주시죠.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꼭 해내보겠습니다. 의원은 매우 딱하다는 듯이 먼바다만 바라보더니 이내 무거운 입술을 뗐다. 꼭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지만 안하게 몸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것이요. 의원님, 저는 우리 양반의 목숨만 건져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인이 재촉하자 의원은 한숨을 토해내더니 손으로 먼바다를 가리켜 보였다. 저기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보이십니까? 저 칠산섬 말입니까? 맞습니다. 7개의 섬이 있다고 하여 칠산섬으로 불리고 있지요. 그런데 저 7개의 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안에 진시황 같은 사람도 구해보지 못했다던 신기한 약초가 존재합니다. 그 섬 안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 약초만 뜯어오면 저 이해병이 단박에 나을 수 있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인은 의원에게 한 번 절을 올리더니 의원에게 남편을 맡겼다. 그러고는 남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메어놓아 두었던 배를 푼 다음 손수저 칠산섬을 향해 나아갔다. 여자의 몸으로선 가기가 힘든 곳이라고 하던 의원의 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려 마음속으로 불안하기는 했지만 약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 불안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다. 꼬박 하루 해가 다 걸려서야 부인은 작은 섬에 오를 수가 있었다. 해가 서쪽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느라고 하늘이 빨갰다. 온 천지에 불이 붙은 듯한 그 붉은 낙초에서 부인은 손과 옷까지 빨갛게 물든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리 가며 저리 가며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약초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의원님이 거짓말을 했을 턱은 없는데 부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갑자기 기운이 빠져 풀숲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약초도 못 깬 채 죽는 건 아닐까? 그 이도 날 기다리다 쓰러진다면 그런 생각을 해가며 누워있는 시각이 얼마나 지나갔을까? 벼랑간 몸을 움직여 그 길로 풀속을 헤쳐보았더니 바로 그곳에 약초가 있던 것이 아닌가. 아, 신이시여, 감사드리옵니다. 부인이 그렇게 생각하며 땅에 깊숙이 박힌 약초를 꺼내었다. 그 약초를 다려 먹고서 눈 깜짝할 새에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서려왔다. 그런데 벼랑간 이게 웬일인가. 난데없이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만 약초를 들고 있는 부인을 향해 혀를 날름날름 놀리는 것이었다. 부인이 기겁해 뒤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약초를 손에 꼭 쥔 채로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었다. 부인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뱀을 피하려 옆으로 한 걸음을 떼놓았다. 그러나 한 걸음 발을 떼놓으면 무얼 하랴. 어디서 씩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에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몰려와 부인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 발도 떼놓을 수 없게 된 부인은 그 자리에 훌쩍 넘어지고 말았다.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얻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게 먹여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다니. 그런데 죽는 일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자기의 두 팔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고 대신 온 전신이 뱀의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어서 이제는 소리를 지르고 할 그런 계제도 아니었다. 어찌 하늘은 이리도 무심하신지. 내 죄라면 남편의 병을 고쳐드리려던 그 일밖에 없었는데 어찌하여. 남편은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보람도 없이 의운과 함께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병이 심해져 이틀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칠산바다가 보이는 백학산 양지 바른 자리에다 묻어주었다. 무덤 만들기를 다 끝낸 뒤 땀을 닦고 있던 참인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놀라는 소리를 했다. 이보게 돼. 저것 봐. 어떤 큰 뱀 한 마리가 물새를 헤치면서 이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지 않은가. 정말. 입에다 무슨 꽃 같은 걸 물고서. 육지로 올라온 뱀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날 장사를 지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서 쫓아내려 가봤더니 입에다 풀 한 포기를 문 뱀이 머리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갔다. 그러나 뱀은 남자가 없는 것을 보고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그러고선 산으로 올라와 온종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땅 속에 묻혀버린 사람이 보일 까닭이 없었다. 다시 낡은 초가집으로 내려간 뱀은 물고 있던 약초만 방 안에 남겨놓은 채 바다로 도로 들어가 작은 섬을 향해 헤엄쳐 갔다.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이 죽은 남자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엔 뒤만 오면 섬이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각시 모양으로 변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5번째 이야기, 검은색의 악마. 아무래도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옅은 국물의 색은 물과 수프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미 퉁퉁 불어버린 면을 입안에 집어넣자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맛이 없었다. 더 이상 먹기는 그른 듯해. 아직 절반도 채 먹지 않은 라면 냄비를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지구 저편에는 이 불어 터진 라면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다는 말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었고 나는 나였다. 내가 그들처럼 살 순 없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방의 곳곳에는 찢어지거나 엉망이 되어버린 도화지들이 넘쳐났다.
이것들이 모두 단 하나의 수작을 위해 희생된 도화지들의 양이었다. 저 도화지들의 희생으로 그린 그림은 성공적이었다. 미술작품 공모전의 출판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으며 내가 그린 다른 작품들조차 모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위권에 머물렀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강력한 신인 허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얼마 안 가 나만의 전시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좁고 냄새나는 단칸방과 맛없고 불어터진 라면과 이별한다는 소리였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 달 동안 밀가루 이외의 음식을 먹어본 적 없었던 날도 있었고 밀린 집세를 받으려는 주인 할머니와 대판 싸운 적 또한 있었고 내가 자고 있던 중 엄청나게 커다란 귀뚜라미가 내 입속으로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지옥과도 같은 생활과 안녕이라니 너무도 행복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았고 내 얼굴에선 미소가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의 아침 역시 나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피우며 눈을 떴었다. 나야 잘 지내지. 야 놀랄 준비해라. 나 조만간 전시회 열릴지도 몰라 임마. 그건 분명 내 이름으로 열리는 전시회는 아니었다. 내 그림은 다른 화가가 연 전시회의 귀퉁이에 걸리는 그림에 불과했지만 나에겐 그것조차도 너무나 기쁜 행운이었다. 나에게 그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황홀했다. 거리의 모든 네온 사인들은 앞으로 일주일 후 열릴 내 전시회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택시기사 아저씨의 온화한 얼굴도 좋았고 부드럽게 밟히는 택시의 엑셀 소리도 좋았다. 청년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기사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아마 내가 친구와 전화하는 내용을 들은 것 같았다. 예전에 나였다면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음이 분명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예, 아저씨 저 곧 제가 그린 작품이 전시회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이쿠, 좋겠네. 젊은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나 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젊은 친구가 대단하구만. 나도 자네 또래의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녀석이 좀 지독한 병을 앓고 있거든. 얼른 일어나서 자네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먼. 갑자기 수련해지는 분위기가 미안했는지 아저씨는 나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게 우리 아들이라며 건네는 그 사진 안에는 잠들어 있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저씨가 말한 병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굴이 상당히 초췌해져 있었다. 우와, 아저씨 아들 잘생겼네요. 내 말에 기사 아저씨는 애써 쓴 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언젠간 아드님도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이 사람 보게나. 그 순간 일은 벌어졌다.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잠시 뒤로 돌린 그 순간 아직도 내 기억에선 그때 내가 타고 있던 택시의 정면에서 달려오던 그 트럭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는 잠이 오고 있었는지 고개를 깜빡거렸고 기사 아저씨는 정면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할 만큼 운전에 능숙하지 않았다. 김경석 씨, 정신이 드세요? 몽롱한 정신에서 깨어난 의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장막이 씌어져 있는 것처럼 귀는 먹먹했고 몸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다. 고개를 몇 번 흔들자 그제야 내 얼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선생님, 김경석 환자 깨어나셨습니다. 간호사는 귀가 찢어질 듯이 큰 소리로 의사를 불러댔다.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로서는 귀를 건드리는 그 소리가 마음에 들진 않았다. 몇 분 동안 멍하니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건 몇 가지 없었다. 간호사의 목청만큼 귀가 찢어질 듯한 자동차의 경적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아저씨와 내 목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불에 달군 인두를 대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내 오른팔, 내 팔. 소리를 지르며 내 오른팔을 바라보았다. 없었다. 내 오른팔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단지 주변의 소리가 모두 단절되는 듯한 기분만이 느껴졌다. 손가락 5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오른팔이 딱 반절이 되어버린 것이다. 팔꿈치 부분을 기점으로 그 아랫부분은 흔적조차 없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리가 점점 아파왔다. 그제야 의사는 몇몇의 간호사들을 옆에 낀 후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마치 나에게 고문을 내리러 온 악마의 모습처럼 보였다.
내 손은요? 예. 의사 선생님 제 손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온전한, 아니 화상을 입어 흉측하게 변해버린 왼팔로 의사의 옷소매를 잡고 소리쳐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 잘 알고 있었다. 이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건 주변 사람들의 추한 시선뿐이라는 걸.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물감을 묻힌 붓으로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던 사람이었다. 신이 나라는 인간을 만들면서 유일하게 내린 재능. 그건 나에게 있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사고 후 택시의 잔해에 환자분의 오른팔이 뭉개져 떼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떼낸다고 해도 사고 후 일어난 화재 때문에 피부가 심하게 녹아내린 상태였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팔을 찾다가 시간을 지체했다면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여유롭고 부드러웠다. 부드러운 목소리. 택시 기사. 그 기사 아저씨는 어디에 있죠?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괜찮다는 걸 알자 곧바로 간호사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다. 죽은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때 기사 아저씨는 왜 뒤를 돌아본 걸까? 그때 왜 나는 기사 아저씨께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앞에서 달려오던 트럭은 왜 하필 내가 타던 택시 앞으로 달려온 걸까? 아니 애당초 귀찮은 성격이던 내가 친구와의 약속을 한 번만 더 다음 날로 연기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기사 아저씨도 친구도 트럭 주인도 모두 다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원망하면 할수록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오른팔의 허전함은 채울 수 없었다. 아, 이제 다 끝이었다. 내 오른팔과 작별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째였다.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뒤로한 채 나는 냄새나는 단칸방으로 향했다. 내 방의 곳곳에 자리 잡은 도화지들이 나를 보며 비웃는 듯 했다. 나를 그렇게 찢어버리더니 이제 너도 그 꼴이 됐구나. 이제 너도 우리처럼 실패작이네. 도화지들이 까르르 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 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나날들은 이제 꿈에서나 볼 정도로 내 삶은 초췌해져만 갔다. 눈을 뜨면 들리는 건 도화지들의 비웃음과 오른팔의 비명소리뿐이었고 오래전 책에서 읽은 듯한 끊임없이 도전하라라는 문구는 정말 책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다는 걸 깨달았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오른팔로 승승장구하던 화가가 오른팔을 잃자 왼팔로 그림을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왼팔마저 잃자 이번엔 두 다리로 그렸다. 두 다리마저 잃은 그 화가는 자신의 입으로 그림을 그렸다. 전에는 그런 화가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건 정말 소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왼팔로 그림 그리기를 시도해봤지만 마치 초등생이 그린 그림보다 못할 것만 같은 그림이 탄생했다. 그 그림 또한 지금은 내 방의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하루하루를 비극처럼 보내던 어느 날, 그 녀석은 내 앞에 나타났다. 마치 온몸이 그림자라도 되는 듯 검은색을 띤 녀석.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녀석의 몸이나 색의 조화 따윈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녀석을 쫓아내려 했던 그때 녀석이 나에게 한 말은 녀석을 밀어내는 내 왼손을 멈추기엔 충분했다. 오른팔을 되찾고 싶어. 내 동공은 커다랗게 확대되었고 녀석의 입가 또한 점점 올라갔다. 이미 없어져 버린 오른팔이 다시 딸려오는 기분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저 깊은 심해에 처박아 두었던 기억을 녀석이 지금 꺼내려 하고 있었다. 이 개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녀석을 윽박지르자 녀석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장난이 아니야. 네 팔을 다시 붙여줄 수 있어. 물론 온전한 상태로 말이야. 내 앞에 서 있는 녀석의 모습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지금 움직이는 건 녀석이 아니라 떨리는 내 두 눈일게 뻔했지만 말이다. 지금 이 녀석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따금씩 느껴졌다. 대체 저 녀석은 누구인가?
이미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을 다시 붙여주겠다는 신과 같은 말을 내뱉으며 살이란 게 존재하는지 없는지 온통 새까 막히만 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니, 이 녀석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지금 저 정체 모를 남자가 내 팔을 붙여주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아니 어떻게요. 단어 끝부분에 악센트를 높여 의문형으로 묻는다는 대화의 기본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의 나는 팔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간단해. 떨어진 팔을 너에게 붙여줄 수 있다. 이뿐이야. 다만 팔로 가득 차버린 내 머릿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오직 한 가지의 단어였다. 내가 정신이 돌아왔다는 걸 눈치챘는지 녀석이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 역시 대가는 있어. 이 녀석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영화나 만화에서나 보던 인간과 악마와의 거래, 그런 상황을 연기하고 있는 건가? 내가요. 그림을 그리는 재능. 그걸 가져가야겠어. 한순간 벙쪄 대답할 단어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내 입에서 새어나온 욕설이었다. 이런 미친 새끼가 내 팔을 돌려준 대놓고 가져가는 게 내 그림 실력이라고. 내가 지금 왜 팔을 찾고 싶어 안달이 난 줄 알아? 그 빌어먹을 그림 때문이라고. 열려있는 문 밖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와 꽤나 쌀쌀한 온도를 유지했지만 내 몸은 지금 하나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에 못 이겨 더워 죽을 지경이었다. 진정해. 잘 생각해봐. 가지고 있는 건 그림 그리는 재능 하나밖에 없는 넌데 팔을 잃어서 그 재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평생 너를 쫓아다니며 널 방해할 거야. 남자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차오르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모두 맞는 말이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한쪽 팔이 없다는 이 사실이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없애고 있었다. 하지만 한쪽 팔이 생긴다면 어떨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없어져도 네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어때? 지금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분노는 점점 식었고 내 머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애당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지만 내 머리는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자, 어때? 교환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팔. 어떤 게 더 너에게 소중할지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말이야. 남자의 말에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내 머리에 문득 나를 비웃던 도화지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제 너도 우리처럼 실패작이네. 난 실패작이 아니었다.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엉망진창으로 범벅이 된 그 도화지들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작이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나는 얼마든지 얼룩을 지울 수 있었고 깔끔히 지운 그 도화지 위에는 얼마든지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내 대답은 단박에 정해졌다. 바꾸자. 내 재능이랑 네가 가진 내 손. 그러자 온통 검은 녀석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살며시 들었다. 전부 새까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녀석이 웃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정신을 잃은 내가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내 방의 침대 위였다. 몽롱하던 의식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내 뇌리를 스치는 단어는 다름 아닌 팔이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바라본 내 오른쪽에는 팔이 존재하고 있었다. 평소 깎는 거 귀찮아해서 길어지던 긴 손톱과 모두들 화가하기 딱 좋은 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내 손가락 5개. 모든 것이 전과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끝난 건 아니었다. 아직 실험해야 할 게 하나 남아있었다. 팔은 녀석의 말대로 돌아왔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내 그림뿐이었다. 서둘러 도화지를 챙긴 후 연필을 능숙하게 손에 쥐었다. 이 느낌이었다. 오른쪽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받치는 이 느낌. 나는 이 느낌을 지금껏 간절히 바라왔었다. 이제 그림만 그려진다면 모든 게 완벽했다. 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전시회를 연다고 기뻐하던 예전의 내 모습으로 말이다. 불과 2시간 동안 지금껏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찢었던 도화지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도화지를 찢은 것만 같았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왼팔로 그렸을 때보다 더욱 그려지지 않는 이 그림들은
그 검은 존재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 인정해야만 했다. 이건 사실이었고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른팔을 얻고 그림을 잃은 지 2주일째 되는 날. 나는 전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긍정적으로 산다는 취지로 온갖 일을 다 해보기 시작했다. 장애인으로 살 때보다는 훨씬 더 일을 구하기 쉬워졌지만 일을 하는 건 장애인으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흥미가 없었고 재미도 없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해봤자, 낚시를 가봤자, 무얼 하든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장애인으로 살 때와 별반 다른 걸 느낄 수 없었다. 그 무엇에도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림이 필요했다. 전에 말한 적 있지 않은가? 신은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 하나만을 주셨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그 녀석에게 빼앗겼다. 오른팔은 멀쩡한데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이 지독한 현실에 나는 더욱더 미쳐가기만 했다. 내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친구 녀석의 방문도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장애인이었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장애인이었던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완전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 녀석의 거래를 받아들이면 안 됐었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을 후회한다. 이따금씩 다시 도화지들의 비웃음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림이 사라진 내 삶은 오른팔을 잃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욱더 비극적임은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내 그림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 녀석이 다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내가 휴대폰을 창문 너머로 던져버렸을 때의 일이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내 몰골을 바라보자 녀석은 또다시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날 그만 좀 불러줘. 난 바쁘거든. 왜 거래를 승낙할 때는 기쁜 얼굴이지 않았어? 우리 조건을 바꾸자. 녀석의 물음에 대답할 여의조차 없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나는 녀석의 얼굴을 봐도 반가움이라는 감정은 단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았다. 오직 길었던 기다림만이 녀석을 반기고 있었다. 녀석은 내 물음에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해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내 왼팔을 줄게. 내 재능을 돌려줘. 안 돼. 녀석은 단칼에 내 제안을 무시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얼굴이 크게 찌푸려졌다. 네가 잃은 건 오른팔이었는데 다시 왼팔을 돌려줄 순 없잖아. 그럼 오른팔을 다시 줄게. 내 재능을 돌려줘. 안 돼. 녀석은 단칼에 내 제안을 무시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 얼굴이 크게 찌푸려졌다. 오른팔을 잃는다면 지금 생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렇게 된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아직 그림을 그릴 순 있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림뿐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미안한데 그것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재능이잖아. 당황하는 내 얼굴을 본 녀석은 우습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재능이 되어버렸거든. 참을 수가 없었다.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난 지금껏 이런 대답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개새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거라니. 말 그대로야. 다른 사람한테 줬거든. 네 재능. 점점 쌓여가던 분노는 드디어 폭발했고 내 주먹은 녀석의 기분 나쁜 면상을 한 대 후려치기 위해 하늘 높이 올랐다. 넌 내가 네 앞에 나타났는지 알고 있어? 올라갔던 내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 또한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이 녀석은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리도 깔끔하게 찌르고 들어오는가? 난 거래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악마야. 거래? 그래, 거래 너와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주먹은 서서히 내려갔고 녀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말이야. 네가 나에게서 오른팔을 되찾고 회사에 취직했다고 치자. 그럼 원래 너 대신 그 회사에 취직할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는 거지. 그 사람은 우리들의 거래로 인해 손해를 봤으니까. 녀석의 말을 듣자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쳤다. 그럼 나는 누구의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본 거지? 너는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본 게 아니야. 네가 거래의 물건이었던 거지. 악마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만 짓거렸다.
내가 거래의 물건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져만 갔다.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자 악마는 자신의 손에서 누군가의 사진을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남자를 기억하나? 악마가 건넨 사진에는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아니, 이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 어디선가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젊은 친구가 대단하구만. 나도 자네 또래의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녀석이 좀 지독한 병을 앓고 있거든. 얼른 일어나서 자네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먼. 그래 택시기사가 나에게 건넨 사진에 있었던 그 남자였다. 택시기사의 아들 말이다. 하지만 왜 뜬금없이 이 남자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이 남자가 너랑 거래를 했던 남잔가? 아니, 내가 거래했던 건 이 남자의 부모였지.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때려 맞은 듯 띵 해왔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마치 나만 모르던 내 인생의 비밀을 하나하나 듣는 것처럼 가슴이 쿵쾅댔다. 대체 내 오른팔을 잃어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용은 대체 듣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악마는 그 특유의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아들의 병이 고쳐지고 앞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을 얻는 대가는 너의 죽음이다. 거래는 이제 성립됐어. 나중에 울고불고 보채도 나는 한번 거래한 물건을 돌려주진 않아.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악마의 앞에 선 남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애써 미소 지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악마가 말해보라는 제스처를 취하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그럼 저는 언제 죽게 되는 겁니까? 악마가 특유의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들이 능력을 얻는 그 순간에 악마의 얼굴에 걸린 그 미소는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